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진무를 보고 뭐 하고 하면 왕비는 침소에서 왕을 기다리는 역할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중전이 약간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요즘에 퓨전 사극 같은 데서나 좀 보이거든요. 왕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실 왕비의 삶이라는 거는 일단 궁중 생활이라는 게 되게 답답해요. 그나마 왕은 뭐 이렇게 행차도 조금씩 할 수 있고 활동 같은 거 뭐 경연도 하고 이 신하들하고도 만남 있지만 왕비는 소위 그 구중궁궐에 갇혀서 거의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특히 뭐 주변에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극한 직업이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왕비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뭐 가채도 하고 막 이런데 실제 평시에는 가채 잘하지 않아요. 이 가채가 이거 엄청나게 무게가 무겁거든요. 잘못 이거 계속 쓰고 돌아다니면 이거 진짜 목 눌려요. 그런 화려하게 보이지만 또 거기다가 뭐 특별하게 뭐 아주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 왕비가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왕비가 된 순간 아버지 그러니까 이 친정아버지 시몬이라는 인물이 영모죄로 처형당해요. 친정어머니는 노비로 삼아버려요. 태종이. 근데도 그런 그거를 감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단종처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일반 평민으로 강등이 돼요. 노상군 부인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지금 저 종로구 창신동 쪽에 가면 이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의 흔적이 있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자지동천이라는 자줏빛이 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흰천을 담궈가지고 염색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 현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남편 잃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고 또 단경왕후 신씨라고 중종의 첫 번째 왕비가 있어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남편이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쫓겨나요. 왜요? 바로 이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하면 적폐 세력의 딸이 왕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래도 중종하고 금술은 좋았었는지 지금 경복궁에서 쪽 보면 지금도 인왕산 보이잖아요. 인왕산에 올라가서 치마를 탁 자기 치마를 걸어두었다. 중종이 자신을 나는 기억할 잘 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그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지금 또 하고 있고. 가슴 아프네요. 예, 이거 KBS에서 7일의 왕비 드라마에서 박민영 배우가 단경왕후 신씨 역할을 했죠. 7일 만에 폐위가 돼버려서. 쫓겨났죠. 7일의 왕비 이렇게 드라마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선시대 제일 슬픈 사람들이 그 태종을 사위로 둔 사람. 태종은요 세종 빼곤 다 그러니까요. 불쌍해요. 태종은 정말 자기 처가한테 그렇게 잔인할까요? 그렇죠. 저가 처남들도 다 숙청했죠. 민무군, 민무질, 민무일, 민무해. 근데 본인이 성군을 위해서 이 폭군이 되겠다라는 드라마의 대사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건 드라마 대사인 거죠? 그렇죠. 드라마에서 그 내가 폭군이 될 테니 예, 너는 뭐 성군이 성대를 되어라. 펼쳐라. 뭐 이렇게 드라마 작가들도 또 그런 거 멘트 하나 그 날려야 또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 고각적으로 보면은 왕비들이 결코 그렇게 왕한테 복속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왕비가 됐었거든요. 세력과 세력의 규합.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왕비들이 불쌍한 이유도 그 뒤에 배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나라 대표적인 무정왕의 그 부인이 부호묘 발굴했더니만은 이 사람이 깊이가 7.5m 되는 거대한 무덤인데 순장만 16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장군이었어. 이 사람이 통솔한 군인이 무려 13,000명이었다고 각벌문에 나와요. 야, 무정왕도 한 성깔 하는 거대한 왕인데 옆에 있는 왕비도 무서웠을 것이고 또 더 황당한 건 흉노도 보면은 예컨대 그 흉노가 모든 선우, 묵특 선우하고 한나라 고조 유방이 맞서는 전투 때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나라 자체가 없어질 뻔했었는데 그때 이 한나라의 밀사가 흉노 선우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우의 부인인 연지 씨한테 가요. 연지 씨한테 막 하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제 뭐 지금 저기 한나라의 예쁜 그 아가씨들을 많이 맞이하면은 당신이 밀려나니까는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귀족들 간의 부족 간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연지 씨가 풀어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묵특 선우가 그거를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거 발굴을 해봐도요. 다양한 스키타이스트 여전사들은 엄청나게 장비도 화려하고 그러니까는 얼굴에 있는 치장도 황금 금관과 목걸이 했으면서도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래서 좀 의외로 왕비라는 것이 그렇게 불쌍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황당한 경우는 왕비하다 그냥 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있습니다. 러시아 예카테리나 여제. 예카체리나 있죠. 그보다 더 1000년 앞선 사람도 있어요. 누군데요?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이 여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왕비들이 보통 조용히 살잖아요. 네. 근데 왕비들이 보통은 조용히 살기도 하지만 뒤에서 궁중에 여러 가지 모래하게 많이 있죠. 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람은 샤자르 두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노예로 당시에 아르메니아 사람 아니면은 튀르크 계통 사람이에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당시 아윳조, 그러니까 살라딘이 만든 왕조가 아윳조거든요. 욥이라는 뜻인데 그 욥조에서 살리흐라는 술탄이 여성 노예를 사와요. 그런데 예쁜 데다가 똑똑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똑똑하니까 궁중에서 여러 가지 정사에 많이 관여를 했고, 그리고 7자 십자군이 싸움이 있었을 때 자기 그 남편이 된, 결국엔 결혼을 하거든요. 첩에서 정식 와이프가 돼가지고 왕비가 되는데 살리흐가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은 거를 감춰요. 왜냐면 적군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술탄이 사라졌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술탄을 뽑는 사람들이 이 여성을 술탄으로, 이슬람 여성 최초의 술탄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예, 거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말리카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성이 말리카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당시에 아바스 제국이 바그다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우습게 봐요. 무슨 여자가 뭐, 그러니까 막 인정을 안 하니까. 유럽조차도 여왕이 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약간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이슬람이 훨씬 그렇죠. 더 심하겠죠. 1249년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결국엔 그 80일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노예 장군이죠, 맘룩의 이제 아이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아이박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박이 또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둘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단이 있냐면요, 아이박을 죽여요. 자기 남편을 죽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죠. 죽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걔가 이제 복수를 해서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가장 치욕스럽게 죽음을 당하는데 여성 노예한테 고문을 당해서 죽어요. 여성 노예한테요? 예, 두 번째 죽은 남편 쪽에 여성 노예가 있는데 거기한테 때리고 치욕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1250년에 죽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그 너무 신기한 게 이슬람 세계가 지금도 이 여성의 예를 들어 뭐 결혼과 뭐 하여튼 생사 여탈까지도 아버지, 남편 이런 식으로 권력이 넘어갈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 좀 많이 뒤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했는데 이 여성에 대한 결정권을 남성들이 보통은 많이 쥐고 근데 있는데 이거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었던 거죠, 여성이. 들어보니까는 예카제리나가 더 그래요? 더 심해요? 심한 게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프로이센. 네. 러시아 말 전혀 몰라요. 그 원래 이름도 소피아인데 예카제리나는 러시아어로 개종을 하고 바꿨는데 이제 러시아의 그 뾰트르 3세라고 하는 짜르하고 황태생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와서 개종하면서 바꿔 이름을. 그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을 쿠데타 이렇게 쫓아나요. 보통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카제리나 때 아주 러시아가 크게 발전하는데 지도를 잘했구나. 이 사람이 또 웃긴 남성 편력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왜 우리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딱 대놓고 너 이제부터 내 애인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된 게 20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 한 번 된 사람들은 거대한 봉지와 저택을 줘서 이 사람이 거대한 귀족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줄을 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물론 예카제리나가 남자를 밝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나름대로의 여자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의 정략적인 애인 관계를 맺으면서 귀족들하고 세력을 한 것이었죠. 가장 그 불행한 러시아에서 가장 찌질한 남자로 꼽히는 사람이 예카제리나의 마지막 애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플라톤 주보프라는 사람인데 35세 연하였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예카테리나가 늙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좀 있으면 헤어지면서 이혼하면서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방에서 쇼를 했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다음에 된 파벨 1세라는 짜르가 와서 마지막 그 애인이니까 한번 위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유럽으로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그래도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 탄생을 했잖아요. 조선시대는 여왕은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렇죠. 조선은 사실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낮은, 그리고 또 이게 근데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 같은 경우도 남편인 태종이 왕자회란을 일으킬 때 그 집안에 무기를 숨겨두는 그런 좀 고려의 영향인 예, 거죠. 그런 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 같은 경우도 이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킬 때 불안하잖아요. 본인이 그 실패하면 역적이 되니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갑옷을 입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여왕은 당연히 안 되지만 뒤에서 섭정을 하는 진짜 권력이 된 왕후들은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대비가 되면 20살 이전에 왕이 되면 20살까지는 왕실의 최고어른 즉 대비가 수렴청정 들어보셨죠? 발을 들이고 정치한다 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문정왕후예요. 명종이 12살에 왕이 오를 때 이 수렴청정하면서 이때 문정왕후의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불교 중흥 정책. 그래서 지금 저 강남 봉은사가 지금의 규모로 중창되는데도 문정왕후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승과 스님 자격증제도 이때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문정왕후가 취했기 때문에 또 문정왕후가 이 봉원사 키운 또 명분 중에 하나가 설릉과 정릉 그 성종과 중종의 무덤을 원찰이라 그래요. 이 무덤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잘 지키는 명복을 비는 그런 사찰로 봉원사를 중창하고 이러면서 불교 중흥 정책을 펼치니까 그 당시에 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성균관 조생들 요즘 대학생들 동맹 휴학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정왕후가 상당히 어쨌든 실록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조선을 대표하는 여걸형 왕비 또는 굉장히 대비. 강단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 유생들의 반발도 입다물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리고 그 바로 문정왕후가 자신과 남편인 중종을 함께 묻히기 위해서 원래는 저 서오릉자락에 시릉이라고 고양시 쪽에 중종의 첫 번째 왕비 계비라고 하죠. 장경왕후 윤씨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중종이 묻혀 있었는데 1단계로 그 무덤을 일단 아버지 성종의 무덤 곁에 와야 된다 해가지고 1단계로 그렇게 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죽으면 그 무덤 자리 본인은 거기 못 묻히셨죠. 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강남 있죠. 저 한강에서 코엑스 쪽 내려오는 네네. 그게 지금 낮아요. 저지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강남 뭐 네, 비 많이 그렇죠. 내리면 뭐 네. 침수되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침수 지역에서 안 그래도 이 무덤 자리 옮겨야 될 판인데 어머니 무덤을 여기에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명종이 저 태릉 불암산 자락에 그래서 그 태릉이 문정왕후 무덤이에요. 네네. 우리가 뭐 태릉갈비, 태릉선수촌만 알고 있는데 문정왕후가 무덤이 거기 있고 명종이 정말 착해서인지 유일하게 명종이 어머니 곁에 가요. 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태강릉. 야 나는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그러니까 강남에 묻어줘. 어머니 강남은 물에 잠겨서 안 돼요. 태릉으로 가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이 왕이 된 사례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연해요 이집트는? 이례적이기는 한데 아. 꽤 그래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른 사례가 기원전 3000년경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사례보다 4000년 전이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그 원래 이제 왕비였는데 왕이 된 사례예요. 메르네이트는 이제 제트라고 하는 파라오의 왕비였고 그 아들이 넨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되는데 넨이 아마 그 제트가 사망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일종의 뭐 이제 수렴 청정을 하다가 직접 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실 뭐 구체적인 문헌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왕이 됐고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고고학적으로 이 메르네이트의 권력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이집트의 이제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멜캅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초기 왕조 시대, 그러니까 일왕조 시대예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일왕조 시대 피라미드도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인데 일왕조 시대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묘들만 있습니다. 근데 메르네이트의 무덤이 여기에 있는 일왕조 파라오들의 무덤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커요. 여기는 왕들만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메르네이트 그 여성 파라오도 이 무덤을 만들었고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권력을 아마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요 왕이 있으면 정실 왕비와 후실들도 쭉 있잖아요. 예. 여왕이 있으면 정실 부군과 후실 남편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신데 메르네이트의 사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들이 남겨지지 않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하트셉수트 이제 신왕국 시대의 여성 파라오인데 하트셉수트 같은 경우는 원래의 남편은 투트모스 2세예요. 남편이 죽어서 이제 파라오가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정식 남편은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세넨무트라고 하는 하트셉수트 시대 때 총리를 역임했었던 인물이 있는데 이 세넨무트 하트셉수트가 모종의 관계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확인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하트셉수트의 장례신전 인근의 어떤 이제 무덤 속에서 낙서가 나오는데 이게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낙서예요. 야 그건 우리나라 화장실에도 지금은 많이 없지만 사실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그런 낙서 엄청 그렇죠. 많았습니다. 엄청 근데 많았죠. 거기서 그 여성으로 묘사된 사람이 이 파라오들이 쓰고 있는 네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 전용 두 권을 쓰고 네네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파라오이고 그 여성 파라오한테 남자 애인이 있었다. 이런 걸 풍자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그 남성의 실체가 아마 세넨무트일 것이다. 근데 나중에 세넨무트가 결국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실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 가지 권력적인 암투의 과정에서 실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래도 아무리 여왕이 탄생을 하고 그런 횟수가 좀 많아도 여왕으로서 남자들을 거느리고 막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렇죠. 어려웠을 예. 거예요. 그래서 하트셉수트의 사례들도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어떻게 왕위에 오르는지 알 수 없지만 제위 초창기에는 그냥 자신을 여성으로 묘사를 해요. 뭐 그림이나 뭐 이 석상들이 다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데 제위 후반부가 되면은 갑자기 여성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남성으로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마 여성으로서 파라오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저항이 상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저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성적인 특질을 드러내지 않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